우리나라가 먼저 낮출 수 있냐 없냐 보다도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하고의 금리차 이상으로 또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그렇게 빠르게 기준금리를 많이 낮추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23년 지금 이 지점에 네. 이 녹화일 이 지점에 굉장히 거대한 이 파업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파업이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 네. 어떤 영향을 혹시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 자료들을 좀 읽다 보면은 네. 노동조합의 역사가 있거든요. 노동조합의 맞아요. 역사를 보면 60년대, 특히 70년대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노동조합이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강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고 네. 이 조합에서 요구하는 건 결국에는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게만 볼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춘투에서 정부가 오히려 노동조합한테 빨리 싸워가지고 임금 인상 받아내라고. 네. 그렇게,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의 나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의뢰껏 받아들이는 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이제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딱 왔는데 이제 물건값이 우유 같은 걸 팝니다.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우유 얼마예요? 제가 그런 거죠. 10,000원입니다. 뭐가 이렇게 비싸요? 한 다음에 나가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죠. 10,000원입니다 하면은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요즘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10,000원 해야겠네. 네. 이렇게 사시게 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너도 나도 느끼게 되면은 이런 10,000원이라는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테이크를 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물가가 오른다는 걸 알면 노동조합도 알고 있고 회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그 임금 인상 테이블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일단 이거는 먹고 들어가요. 뭐냐면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을 올려줘야겠네. 여기서부터 일단 둘 다 컨센서스가 있어요. 다만 얼마를 올려줄까를 갖고 싸우겠죠. 그렇죠. 얼마를 올려줄까를 갖고. 그럼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은 노동조합이 더 강해진다라는 건요. 지금 임금 인상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더 강해졌고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보다도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 상징합니다. 저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게 그것만으로 물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조금 작은 시각인 것 같고요. 네. 이게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그널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미국의 제조업은 6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주저앉았거든요. 미국의 네. 제조업은. 네. 그러면서 제조업이 주저앉으면서 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면서 사라져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사라지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노동조합 자체에 이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노조를 지지한다라고. 맞아요. 물론 그게 이제 표심을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표심이죠. 예.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는 네. 임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게 될 것 같고요.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요. 네.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로는 임금이 내려가거나 그러긴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약간씩 쿨다운되는 모습과 함께 예.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높일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 노동조합들의 파업이 좀 전국 미국에 있는 전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게 임금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히 좀 걱정을 좀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당연히 노사 간에 협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 네네. 임금을 올려야만 합니다. 네네. 라고 근거로 작용하는 그 기준은 분명히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죠. 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 네네. 작년 그 소득 가지고는 그렇죠. 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네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임금을 안 올려주냐라고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을 견인하고 네네. 임금 상승률은 또 그렇죠. 다시 물가 상승률을 견인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는 네. 그런 현상을 23년 하반기 또 24년까지도
끌고 오지 않을까. 네, 이제 그게 그래서 네. 저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들 그 가능성을 조금씩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좀 물론 이제 가능성이지만 예. 조금씩은 좀 우려스러운 눈으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끈적끈적한 물가의 시대가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네네. 이런 것들을 주로 관전 포인트로 좀 가져가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했기 네네네. 때문에 이 고금리 시대가 네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금리의 일종의 역습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 네네.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네네네. 거니까 이 고금리의 시대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네네. 다른 말로 도대체 이놈의 기준금리는 언제쯤 인하하기 시작할까. 네네.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고금리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마찬가지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네. 그럼 5에서 5.25로 한 번 내리면 고금리가 아닌가? 저는 고금리 같거든요. 네. 그럼 4.5면 고금리인가 아닌가? 고금리 같거든요. 같죠. 4.0이면 3.5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데피니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한두 차례 진행한다고 해서 네. 고금리 시대가 끝났을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죠.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한두 차례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 내년 하반기에 한두 차례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자체의 기준금리 인하가 네. 고금리 시대의 종료를 알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0%가 흔하게 나타났고 네. 1에서 2 정도만 돼도 높다 이랬었는데 네. 어쩌면 앞으로는 3, 4% 정도의 기준금리가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 모습들도 확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은 저금리냐 약간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기준금리 인하하고 조금은 별개로 저는 이번에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기 네.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고금리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 그대로 물가가 잘 안 잡히니 네네. 금리 인하는 좀 더 지연되고 네네. 상대적으로 그 고금리 기조는 유지되고 네, 그렇죠. 그것은 경제에 조금 버든으로 계속 하방 압력을 줄 테고 그렇죠. 예. 경기는 어려운데 물가는 안 잡힌 채로 네네. 유지되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사실 24년 경제전망서에 그 앞에 형용사를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고물가는 안 잡힌 채 유지되면서 네네. 그러니까 물가는 못 잡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내년까지도. 네네. 근데 경기 침체는 말 그대로 지속되니까.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 이렇게 좀 진단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소 이제 비슷한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것 네, 같아요. 이제 저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것도 있겠지만 잡히더라도 또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예, 70년대 같은 경우는 잡히더라도 재발을 했던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물가를 눌러놓은 다음에 영원히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튀어오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조금 좀 낭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자주 보는 그런 형태의 시기가 그렇죠. 앞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네. 이게 그냥 장기간 좀 지속되는 네네. 끈적끈적하게 네네네. 네, 그런 모습이 좀 관측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쯤에 좀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신 그 질문이 네. 자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네네. 그런다 그러면 네네.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먼저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 갖고 있는 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나중에 낮추더라도 크게 낮출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사전에 환율이 내려오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많이 내려올 거라는 걸 시장 금리가 먼저 보여줄 테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만 봐도 그런 시그널은 읽어낼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낮출 수 있냐 없냐 보다도 결국엔 이제 이거 같아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보다도 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5%인데 네. 지금 한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예. 올리지 않니 실물 경제의 둔화가 부담스럽고 내리지 않니 미국하고의 금리차가 부담스러운데 미국하고의 금리차 이상으로 또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의 상황, 가계부채가 좀 빠르게 증가된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뭐 금리야 먼저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그렇게 빠르게 기준금리를 많이 낮추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파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 아, 네네. 금융부실이지 않을까. 아, 네네. 뭐 우리가 고려할 것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네네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아, 네. 그러니까 결국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용인해 가면서까지 네. 부동산 PF 금융부실 문제가 더 막대하게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네. 더 벌려놓는 상황까지 감내해 가면서 네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지 않을까. 아, 네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네. 근데 이 부동산 PF 금융부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 네네. 이 부동산 PF 금융부실 네네. 이쪽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측하고 계십니까? 아니, 개인적으로는 제가 네. 이제 그쪽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캐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위기란데 그 PF에 대한 부실 자체가 굉장히 좀 노은 리스크지 않습니까? 알려져 네. 있는 리스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요. 이거를 한 번에 구조 조정을 하면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아마 이제 굉장히 긴 기간을 두면서 굉장히 비전이 없는 사업장들 있죠. 회생이 어려운 사업장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풀어나간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충격까지는 좀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 위기들이요. 예상하지 않았던 데에서 오게 되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PF라는 걸 바라보면서 지금 대주단도 만들어져 있고 이 부동산 PF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 자체가 아주 큰 임팩트를 주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것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정말 그 청산 뉴스처럼.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고금리의 역습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들 했었는데 의외로 미국 고용 시장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네.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미국 고용 시장은 탄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이유하고도 맞물리는데요. 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스탠스가 조금 약간은 완화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죠. 과거에 이런 완화적인 시그널을 보낼 때 자산을 사들이면 굉장히 큰 수익을 누렸다는 걸 투자자들이 알았던 거고 이런 것들이 자산 가격의 앙등을 만든 거죠. 네. 자산 가격이 빠르게 뛰기 시작을 하니까 그 자산 가격을 담보로 해서 소비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소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고용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고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던 거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리를 낮춰줄 거라는 기대감, 네. 혹은 정부에서 돈을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지금의 성장을 탄탄하게 견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기대감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희석이 된다면, 예. 약해진다면,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 좀 다른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네. 너무 좋은 접근이시고요. 네. 네, 그 부분도 너무 중요한 이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 때 그 이 잭슨홀 미팅의 그 어젠다가 그 스트럭처럴 그렇죠. 시프트잖아요. 시프트였죠. 구조 변화잖아요. 근데 많이들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파월이 금리 예. 인하할까 그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의 주제는 거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냥 별도의 세션이었던 거 같아요. 네네. 구조적 변화랑 관련 없는. 네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저는 많이 캐치한 부분들을 있었는데 특히 저는 이 구조적 변화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짚는 그 발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팀장님의 말씀도 이유가 되는데 또 한 가지 너무 재밌는 게 평균 노동 시간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줄어든 이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로의 대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치킨 한 마리가 배달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뭐 기름하고 주문받고 뭐 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키오스크가 주문받고 결제도 얘가 해주고 나는 그냥 이것만 하면 나머지 그러니까 디지털 혹은 자동화된 무언가가 일을 대체해 주다 보니까 한 단위의 노동을 제공하는데 치킨 구워서 배달해 주는 데까지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들어가는 그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인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도 왜냐하면 세대가 또 일을 오래 하는 걸 싫어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나타나는 그 부분이 너무 재미있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여율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좀 현저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또 예전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잭슨 홀에서 얘기했던 게 여성 인력들의 유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게 1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참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이제 여성 인력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민의 증가를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민의 증가가 만약에 소프트 랜딩으로 해서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지금의 노동시장의 부진을 노동시장이 좀 굉장히 좀 비이성적으로 좀 뜨겁다는 점을 좀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이 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책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과도한 우려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미 기준금리 격차 이 차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이슈가 조금은 좀 풀이 죽어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역전되는 순간에 역전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환율도 좀 물론 이제 1,300원도 높다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돼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작년에 둘의 금리 격차가 1%일 때 환율이 1,450원이었는데 지금은 금리 격차 2%인데도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초중반 정도 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약간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극단적인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완화가 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의 금리에 대한 전망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금리 격차에는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내려올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국 금리가 빠르게 내려올 거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난다는 게 그렇게 두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금방 끝날 건데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든지 자본 유출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금리 차만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생각보다는 좀 이슈가 크진 않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조금 더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만 이것 자체로서 바로 다 무너졌어 위기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침 이 책에서도 1장 그게 IMF 외환 위기를 소재로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봤었던 이 질문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격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이 상황, 이것에 좀 다소 우려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그 배경은 네. 분명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일단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해졌어요. 그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단기 외채가 되게 많았었던 맞아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단기 외채 때문에 한번 크게 뒤어본 다음에는 단기 외채를 늘리려고 하질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단기 외채가 별로 많지 않다면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외채 부담으로 인해 무너지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상당히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펀더멘털이 달라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저는 보다 중요한 건 그때하고는 이게 제일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외환위기를 겪어봤다는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외환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인데 그걸 겪어서 너무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걸 겪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아요라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은 좀 과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방심이라고 완전히 예. 반대편에. 그래서 그걸 겪어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외채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외환 보유고도 세계 9위 수준으로 쌓고 네. 있고 무역 흑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맞아요. 전 국민이 환율에 대해서 이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예. 글쎄요 이제 그 과거하고는 좀 분명히 우리나라의 모습도 달라져 있는 거 아니냐 외환위기를 대할 때도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저도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그 팀장님 주신 말씀에 조금 보태서 저도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강달러를 만들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만들고 그래서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좀 우려하는 감이 네.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외환 보유액 자체가 레벨이 다르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 때는 대외 채무국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채권국이죠. 엄청난 채권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르고요. 네,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채무만 보더라도 단기 채무보다는 장기 채무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네. 차지하기 때문에 네, 네. 자금 유출이 급속히 일어난다 하더라도 외환위기로 전개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네. 미연에 준비를 다 탄탄히 해온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또 공감하시는 부분? 예, 제 책에도 이제 상당 부분 좀 같이 맞아요. 담아놨고요. 예. 네, 저도 그래서 너무 과한 위기의 가능성들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네. 그때하고 달라진 지금의 모습들에도 주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너무 좋은 말씀드립니다. 말씀이세요. 네네. 왜냐하면 정말 과도한 불안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네네.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 책의 2장으로 딱 건너오면 네. 바로 닷컴 버블 아, 이야기가 네네. 펼쳐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정도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좀 젊은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실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닷컴 버블 그 당시에도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로 바로 연결되진 않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